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승입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명 늘어서 총 1,78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6명은 모두 해외 유입 사례로 이틀 만에 또다시 지역 감염자는 0명을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긍정적인 신호에도 불구하고 방역 당국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숨은 환자가 있거나 또 조용하게 전파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는데요. 긴 연휴를 맞아서 지역 간 이동이 많아진 만큼 감염 예방을 위해서 개인 위생 수칙과 사회적 거리 두기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서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서울 상황실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지난밤 주요 내용과 현재까지의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공혜림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현재까지 집계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6명 늘어난 1,780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6명 모두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입니다. 그중 3명은 공항 검역 과정에서 발견됐고 나머지 3명은 서울과 인천, 부산에서 각각 1명씩 확인됐습니다. 지역 내 감염자는 지난달 30일 이후 이틀 만에 다시 0명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하루 증가폭은 15일째 20명 미만을 유지하며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29일부터는 나흘 연속 10명 미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전날 대비 2명 증가한 250명입니다. 완치의 격리에서 해제된 사람은 전날보다 51명이 늘어나 전체 9,123명이 됐습니다. 네, 이 가운데 서울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공식 집계에서 발표된 서울의 신규 환자 1명은 미국에서 입국해 성동구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하던 중 확진됐습니다. 공식 집계 발표 이후 자치구 차원에서도 1명이 더 나왔는데요. 미국에서 증상이 없는 상태로 입국해 용산구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하던 중 코로나19로 확진된 50대 여성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최소 636명으로 이중 40%인 257명은 해외에서 유입됐습니다. 서울 내에서 추가로 발생한 지역 감염자는 12일 연속 0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코로나19 현황 짚어주셨는데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안정세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휴를 계기로 2차 확산세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연휴를 맞아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 하거나 국내 여행하는 시민이 많은데요. 여행 중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은 물론 여행을 다녀온 뒤에도 열이 나거나 기침, 가래 같은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외출하지 말고 집에서 당분간 머물 것을 방역 당국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나흘 집에서 휴식을 취했는데도 열이 계속되거나 호흡기 증상이 심해지면 1339 콜센터나 보건소에 문의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신속히 받아야 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여행을 함께한 사람 가운데 유증상자 2명 이상이 발생하면 일반 병원을 이용하지 말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네, 감염 예방책도 강화가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 의료기관의 감시 체계가 더욱 탄탄해집니다. 현재 전국 14개 대형 병원에서 중증 호흡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검사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이러한 기능을 하는 의료기관을 42곳으로 오는 9일부터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콜센터 등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서울 구로와 은평구, 경기 성남과 의정부, 군포시 등 5개 지역에 있는 요양병원 46곳을 대상으로 표본 진단검사가 시행됐습니다. 이 검사는 여러 명의 검체를 하나로 취합해 검사하는 방식으로 집단 감염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결과 검사자 6,500여 명 모두 음성 판정,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방식은 최근 논산 육군훈련소 입소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를 찾기 위해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방식을 미등록 외국인, 이주 노동자 등 코로나19와 관련해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운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요양시설이나 정신병원처럼 감염 위험이 높은 밀집시설을 대상으로도 시행할 것을 방침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좀 희망적인 소식이 있었던 것이 미국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승인된 약품 소식이 있었죠. 우리 정부도 수입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코로나19 치료제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약이죠. 렘데시비르입니다. 방역당국은 이 약의 효과가 입증되는 대로 빠르게 특례 수입을 진행할 수 있게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렘데시비르는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돼 온 항바이러스제로 최근 미국의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치료에 효과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에서도 3건의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데요. 이달 중순쯤이면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달 중순쯤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이런 가운데 코로나의 역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서 크게 줄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곳곳에서 시행되면서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해보다 절반 넘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오염 조사 분석 업체인 에어 비주얼이 펴낸 코로나19 대기질 보고서를 보면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서울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4.1 마이크로그램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54% 감소한 겁니다. 연구진은 코로나19로 각국이 이동을 제한하거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한 올해 3주 동안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이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과 함께 조사 대상이 된 인도 델리, 중국 우한, 미국 뉴욕 등 10개 도시 가운데 이탈리아 로마를 제외한 9곳에서 모두 초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줄었습니다. 연구진은 로마의 경우 가정용 난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찬 공기가 밑에 깔리는 역전층이 발생하면서 대기 오염이 정체된 탓에 오히려 초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가 있는 공혜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취재 기자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소식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BS 보도본부의 최양지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6명 증가했습니다. 계속해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네요. 네, 5월 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명입니다. 격리 해제는 51명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도 감소했습니다. 네. 신규 확자 6명 모두 해외 유입 사례인데요. 최근 신규 환자 대부분이 해외 유입 사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해외에서 대유행이 국내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최근 확진자 중에서 해외 유입 비중이 높아지면서 방역 당국은 당분간 해외 유입 통제가 방역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당분간 해외 유입 통제가 방역의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이 해외 입국자 현황과 앞으로의 해외 입국자의 변화는 양상은 어떻게 될까요? 네, 지난달 24일부터 30일 사이 일평균 입국자는 3,411명입니다. 이 중 우리 국민은 2,663명으로 78%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네. 지난주에 비해 국민과 외국인 모두 소폭 감소하는 중입니다. 현재까지 해외 입국 확진 환자는 1,081명이고 이 중 내국인은 9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역 당국은 앞으로 6월까지 집중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상호 교류와 해외 체류 국민의 입국 수요가 증가할 경우 입국자가 다소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방역 당국은 검역 단계에서 매일 5명 내외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강화된 검역 절차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오는 6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종료하고 생활 방역으로 넘어갈지를 오늘 결정합니다. 네, 정부는 앞서 2차례 생활 방역 전환을 미루고 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했지만 그랬죠. 이번에는 예정대로 생활 방역을 실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하루 10명 안팎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의료 방역 체제가 감당할 만한 수준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멈췄던 일상을 복귀하되 생활 속에서는 거리 두기를 이어가서 코로나19 재유행을 막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해외 유입과 국내 산발적인 감염 사례 발생이 끊이지 않아서 언제든지 확진자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무엇보다 코로나19가 당장 종식되지 않는 만큼 사회 경제 활동을 하면서 방역 체계를 무너뜨리지 않는 연장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확진자 증가세가 확실히 좀 둔화되기는 했습니다. 앞으로 선별진료소 운영은 어떻게 이어갈지 궁금하네요. 네, 현재 보건소와 의료기관을 합해서 총 630여 개소의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선별진료소에서는 전체 62만 건의 검사 중에서 50여만 건의 검체 채취가 이뤄졌습니다. 이처럼 선별진료소는 코로나 의심 환자에 대한 신속한 선별 검사를 통해 의료기관 감염과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큰 역할을 했는데요. 방역당국은 곧 다가올 여름철, 가을철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서 선별진료소 운영 계획을 각 지자체에 당부했습니다. 네. 마스크 수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 수량 3장으로 늘어났잖아요. 앞으로도 더 늘어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7일부터 오늘까지 공적 마스크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에 한 사람이 3개 구매를 할 수 있는 확대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네. 이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행할 방침입니다. 네. 공적 마스크 판매 추이를 모니터링한 결과 공적 마스크를 구매한 사람은 시행 전주 대비 6% 증가했지만 공급량은 이보다 더 확대돼서 수급에 안정적이다,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주중에 구매하지 않은 사람만 구매할 수 있고 주말 마스크 판매처는 서울 경기 지역은 약국, 그 외 지역은 약국과 하나로 맡습니다. 다만 일부 공적 판매처는 주말에 문을 닫기 때문에 휴일 지킴이 약국이나 농협 하나로 유통 홈페이지에서 운영 여부와 재고량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네, 마스크 수급 상황은 원활히 잘 돌아가고 당분간은 한 주에 1인당 3장씩 구매할 수 있는 지침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전망이군요. 그런데 날씨가 어제부터 또 급격히 더워졌잖아요. 답답하다 보니까 마스크 쓰지 않는 시민들도 좀 보였습니다. 네, 요즘 거리를 다니다 보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니는 시민들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주말 한낮 기온이 말씀하신 것처럼 30도 안팎을 오르면서 이제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5일까지 황금 연휴 기간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이 늘어나면 이동 거리도 늘어나면서 이제 집단 감염 발생이 늘어날 가능성이 네. 큰데요. 무더워진 날씨에 앞으로 마스크 착용을 꺼리는 사례가 늘어나면 이제 집단 감염의 우려가 더 커질 수 있어서 방역 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방역 당국이 이런 가운데 관리 기한이 지난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을 보도자료에서 삭제하기로 했죠. 네, 방역 당국은 보도자료에서 시일이 지나서 불필요해진 확진자의 동선을 삭제하는 작업을 오늘까지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네. 그러면서 지자체와 포털 사이트 등에도 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 같은 조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확진자 동선이 공개되면서 확진자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고 동선에 포함된 업소에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이런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앞서 우리 공혜림 기자랑도 얘기를 나눴었는데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코로나19 치료제로 기대를 모은 렘데시비르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 약물의 효과를 주목하고 있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식품의약국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렘데시비르에 관련된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네. 렘데시비르는 원래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됐지만 최근 코로나19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와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정식 사용 승인은 아닙니다. 코로나19 의심 환자나 확진자 중에서도 입원한 성인이나 아동 중증 환자의 치료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렘데시비르 관련 임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은 임상 시험 결과를 지켜본 뒤에 관계 당국과 관계 부처,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임상 시험 결과를 정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약물의 효과가 만약에 입증된다면 특례 수입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달 중순쯤에 임상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외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는 나아지지 않고 있네요. 네,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NHK는 어제 하루 동안 전국에서 306명의 감염이 새롭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로 올라선 것은 지난달 25일 이후 7일 만입니다.
일본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사태는 이에 따라서 한 달간 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해외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영국의 사망자 증가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영국 보건부는 현재까지 코로나19 사망자가 2만 8천 명 선을 넘었다고 발표했는데요. 네. 영국의 사망자 규모는 미국, 이탈리아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겁니다. 반면 유럽에서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심각했던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일일 사망자 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안정세에 접어든 모양새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오랫동안 취했던 봉쇄 정책을 조금씩 풀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지난달 말부터 어린이 외출 금지를 완화했습니다. 또 이탈리아도 제조업의 생산 활동과 도매업, 건설공사 작업 등이 정상화되는 등 봉쇄 조처가 일부 완화됐습니다. 네. 최양지 기자와 함께 코로나19 국내 상황에 이어서 해외 상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TBS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에 대한 이슈와 향후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동훈 내과 전문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김원식 문화평론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지역 발생 환자가 이틀 만에 또다시 0명을 기록했습니다. 그간 큰 이벤트가 있었죠. 총선까지도 있었고 이러한 이벤트로 인해서 대규모 접촉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인데요. 두 분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교수님께서. 네. 예. 지금 4월 30일에 처음으로 이제 지역사회 확진자가 발견되지 않았었고요. 네네. 5월 1일도 이제 예천 지역에서 아마 14일 자가격리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아마 발견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확진자가 안 나왔는데 지금 현재 3일째 연속으로 이제 지역사회 확진자가 발견이 안 된 거랑 비슷한 상황이 확인되고 있고요. 네. 해외에서 입국하신 분들 위주로만 이제 확진자가 이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고요. 아마 일부 지역은 이제 거의 2, 3주 이상 아마 지역사회 확진자가 없는 지역도 이제 나오고 네. 한 달 넘게 없는 지역도 있을 겁니다. 이제 네.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코로나19가 아니라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도 여름철에 좀 약간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이 코로나19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좀 가지고 있었는데 방역 당국이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아마 그런 기대 효과도 같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많은 국민들이 좀 이제 활동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저희가 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활동량에 있어서는 꼭 마스크 같은 거를 꼭 활용하시도록 하시고 네. 특히 이제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꼭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최근에 이제 건강검진이나 일상적인 진료가 약간 차질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좀 검사를 하셔가지고 네. 이제 건강을 좀 체크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역 감염자가 없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하시는 것 그리고 검사 또 철저히 받으실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굉장히 생활 이제 문화 자체가 변화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체적으로 집단적인 모임 안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주요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에 이제 확진자가 굉장히 늘었던 것은 이제 종교 이제 시설이라든지 또 밀폐된 요양원과 같은 그런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공간들에서 확진이 됐고요. 아마 이제 이렇게 확진자가 줄어드는 것은 그만큼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됐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스스로 이런 이제 감염원들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지금 이제 개학이라든지 개강이 좀 아직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좀 위험 변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제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오히려 이제 실내 공간보다는 야외 활동을 할수록 감염원이 또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오히려 거꾸로 네. 돼야 되죠. 네. 야외에서는 덜 착용하신다 하더라도 실내 공간에서는 착용을 필히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주도를 포함해가지고 많은 곳에 이제 나들이를 가셨는데 나들이를 가셔서도 실내 쪽에 많은 분들과 접촉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스크를 또 착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좀 바뀐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주의가 여전히 필요하고 또 원인 불상의 그런 감염자들이 간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역학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 원인을 계속 추적하는 노력 계속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완전히 긴장을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두 분 다 마스크 착용에 대한 당부를 해주셨네요. 방역 당국에 따르면 최근 2주간 확진자의 64%가 해외 유입과 관련된 사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통제할지가 방역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입국 검역이나 입국자 관리 방침에 변화가 필요하겠습니까?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동안 그 초기 때부터 이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 해외 입국 제한이 굉장히 그 논란이 됐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시 한번 평가를 좀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처음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알고 있었던 일반적인 상식과 좀 다른 면이 좀 많이 있었고요. 특히 해외 입국 차단한 이후부터는 확진자 숫자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환자들도 좀 많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입국자 차단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은 우리 방역 당국이 적극적으로 잘 환자 관리를 해서 그런 건지 좀 연구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최근에 입국자 중에서 그 가족들 간의 전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국하신 분들이 이제 오시면 아무래도 가족들이 이제 친밀하게 접촉하면서 그렇죠. 가족 간 감염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1, 2주 전부터는 이제 가족 간 감염도 급격하게 줄어드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 국민분들이 이 귀국하신 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면서 훈련이 어떻게 보면 훈련이죠.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접촉을 자제하면서 가족 간 감염을 줄여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면 좀 좋은데 문제는 지금 귀국하시는 분들이 지금 매일같이도 하루에 한 평균 2,600명 정도 된다고 하시거든요. 이게 14일 정도 자가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네. 관리하시는 그 지자체에서 아마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현재 일부 지자체는 굉장히 잘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도 조금씩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14일간 자가격리가 끝났다고 했을 때 바로 활동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2주 동안 집에 있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지를 몰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끝나자마자 해방이다 하시면서 나가셔서 이제 모임도 하시고 활동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증상이 경미할 때는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는 추가 관찰 기간을 가지시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안내가 잘 이루어지는 지자체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방송을 보시는 분이 계시면은 2주가 넘었더라도 한 1주 정도는 사회활동을 좀 제한적으로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입국자 관리 방침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어떤 사명감 같은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기간은 오는 5일까지입니다. 정부가 오늘 중으로 생활방역으로 전환할지의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가능할까요? 만약에 전환을 하게 된다면 좀 적절한 시점인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봉쇄라고 그러죠. 이동 정지까지 내는데 이거를 지금 이제 풀어달라라고 이제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 이동 정지까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교육계들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마 개학에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일반적인 사회 활동은 이미 이번 그 연휴 기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많이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네, 네. 다만 조금 우려되는 것이 이제 방송에도 나갔지만 마스크 착용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마스크 착용률을 야외에서 떨어진다는 거 해서 반드시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방금 이제 우리 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내 공간에서는 좀 반드시 착용하시는 게 좋고 가장 걱정되는 게 이제 식당가들이죠. 식당에서는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식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네. 식당들이 좀 약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마 붐비는 시간은 좀 피하시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야외 활동, 실내에서 하는 활동보다는 야외 활동을 좀 많이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실내는 이제 밀폐된 공간이 많기 때문에 우리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는 요즘에 뭐 PC방에 이런 그 클럽 같은 곳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날씨도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네. 건강한 야외 활동이나 체육 활동은 오히려 이럴 때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야외에서 마스크를 이제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는 착용할 필요가 없지만 대화할 때는 좀 착용을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죠.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습관을 조금씩만 바꿔 나가면은 여름철 그리고 다가올 가을철에
꼭 코로나19가 아니라 일반적인 감염성 질환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키는 게 아마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겠죠? 네, 일단 중요한 건 지금 개인 생활 수칙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이게 뭐 생활 방역으로 간다라는 건 결국에는 무슨 의미냐면 개인 방역이 되는 것이죠. 국민 방역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1차, 2차, 3차 이렇게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22일에서 4월 5일까지 했는데 이게 그때까지만 해도 100여 명이 있었고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있었어요. 뭐 PC방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제했었고 2차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총선이라든지 부활절이 있었기 네. 때문에 4월 19일까지 했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니까 50여 명으로 줄어들긴 했어요. 근데 피로감이 있으셔가지고 뭐 이제 쇼핑몰이라든지 또 이제 어떤 카페 같은 데 많이 나오셨거든요. 네네. 그런 와중에 또 이제 연휴가 이제 닥쳐오기 때문에 다시 이제 5월 5일까지 연장을 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이런 단계적인 훈련을 했다는 거 굉장히 중요했고요. 네. 소중한 경험이라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앞으로 이 생활 방역을 하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코로나19는 완전히 종식이 어렵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생활 방역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 개개인에게 의무감과 책임감이 떠넘겨지는 그런 상황일 수도 이제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고 아마 국민들은 이미 많이 숙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간격두기, 거리두기, 접촉의 어떤 문화들이 익숙해지는 단계로, 그러니까 문화의 어떤 변동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더 적응력을 높이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은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생활 방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생활 방역으로 만약 전환을 한다면 외부 활동이 늘어날 텐데 마스크 착용 뭐 미리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입니다. 특히나 이번 연휴에는 제주도 여행객이 급증했잖아요. 그런데 마스크 착용한 비율이 60%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생활 방역으로 전환한다고 해도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중요한 거겠죠? 사실 이제 마스크는 이번에 그 코로나19에서 아주 큰 획을 그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코로나19 이전의 마스크랑 이후의 마스크는 좀 다르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마스크는 그 아프신 분만 써라. 그리고 큰 도움이 안 된다. 이게 네, 의학의 정설이었죠. 네.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무증상 감염자가 발견됐고 그래서 이제 마스크 착용이 선진국에서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마스크 착용이 반드시 좋은 것이냐. 그런 것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호흡기 질환이 있거나 평소 천식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마스크가 호흡에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마스크 착용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장기간 특히 또 여름철 되면 이제 착용하는데 상당히 불편감을 느끼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야외 활동을 하실 때는 상당한 사회적 거리를 좀 두시라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리는 거고 지금 저희 그 스튜디오를 보시면 아시죠? 스튜디오가 아주 사회적 거리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저분이랑 이 정도로 네. 이렇게 충분히 이제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저희 다른 방송도 가봤지만 이렇게 어떤 방송은 이제 모여서 이제 방송하시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거리를 두는 것을 연습하시는 게 참 도움이 됐고요. 혹시라도 대화를 하실 때는 이제 우리가 마주보고 대화를 하시는데 마주보고 대화하시는 것보다는 약간 각도를 좀 두시면은 네. 당신의 침방울이 상대방에게 직접 날아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약간의 그 습관을 좀 바꿔주시는 것도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마스크는 방금 계속 반복하지만 아프신 분은 꼭 쓰셔야 되고 일단 아프신 분은 안 다니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만 하시면은 우리 사회가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안 했다 하더라도 위험성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는 있습니다. 네. 야외 활동을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도 물론 우선 돼야 하지만 그것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먼저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황금 연휴 기간에 이동량이 상당히 늘어났었죠. 전파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데 여행객이 몰리는 지자체들의 지자체들이 방역 활동에 힘을 쏟고 있기는 하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또 개인 위생 수칙 아니겠습니까? 네, 뭐 여행 전후 그렇습니다. 주의 사항이라든지 네, 사실 이제 이런 것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자체로 오지 마라라고 할 정도로 네. 여행객들을 꺼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네.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뭐 지역 경제나 활성화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출판
단계를 보게 되면 지금 어떤 책이 많이 팔리게 되냐면 국내 여행에 관련된 책이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해외여행 못 가시고 그런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여행지를 지금 많이 가시려고 책을 구매하시는 듯 싶어요. 이제 그렇게 가신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 중에 개인 수칙이 이제는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을 가시더라 하더라도 단체 여행 이제는 아마 변화해서 관광버스나 이런 승합차를 대절해가지고 대여해가지고 관광 가는 것은 아마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네. 그쪽에 타격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점이 좀 어떻게 개선돼야 될지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자차를 그러니까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지금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져서 뭐 교통사고라든지 교통체증에 따른 그런 스트레스가 좀 우려되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철도라든지 고속버스 같은 경우에 이제 티켓을 예매하실 때는 사전 예매를 하셔야 되고 또 혼잡 시간을 좀 피하셔야만이 이제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요. 다만 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의 어떤 예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셔야 되는데 아마 네. 가족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싶고요. 또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셨지만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제 아무래도 지역을 내려가시다 보면은 약간 좀 마음이 풀어지시게 되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맛집 이런 데 가시면은 너무 밀착되게 대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이제 대기를 하시다 보니까 그 간격이 너무 좁아져서 최소한 실내에서는 1m 이상을 좀 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네. 또 야외를 가시다면 좀 뭐 여러 가지 영상을 보니까 함성이나 이런 거 막 지르시더라고요. 워낙 실내 공간에 이렇게 네, 갇혀 있다 답답함을 보니까 푸시려고. 네. 그래서 막 하시던데 사실 비말이 좀 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노래 부르기를 좀 강하게 하시거나 함성 구호 외칠 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여행 갔다 오셔도 굉장히 중요하죠. 갔다 오셔서 뭔가 발열 증상이나 이런 이상 증상이 있게 되면 즉시 이제 자가 격리를 하거나 이제 출국 금지하면서 또 선별 이제 진료소를 가셔야 되고요. 정말 이상이 있으시면 1339로 문의하시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고 특히 2, 3인 이렇게 종종 모임을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그 가신 분들이 공통으로 증상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반드시 선변진료소를 방문해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권고가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이제 4월 말부터 길게는 지금 5월 초까지 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네. 그 쉬시는 분들이 어떤 형태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으신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공간에서 굉장히 누군가와 밀접 접촉을 많이 했을 경우에는 또 전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 좀 이제 간파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여행 전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해외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요. 코로나19 사망자의 절반이 요양원에서 발생했을 정도로 코로나19에 취약한 시설이 바로 요양원인데요. 때문에 우리 방역당국에서는 요양원 같은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풀링 검사를 도입했습니다. 풀링 검사가 자세하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코로나19 관리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어르신들에 있어서는 코로나19가 상당히 치명적인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80세 이상 분들은 30%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르신들이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 한국도 최근에 이제 고령화 시대로 이제 요양원이나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60만 분 정도 된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계시고 이제 절반 가까운 분들이 수도권에 지금 밀집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분들이 이제 고령이신 분들인데 되게 와상 환자분도 많고 폐렴이나 이런 그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지역에서 이 몇천 명 되시는 분들을 다 검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비용도 이제 아시다시피 코로나19 검사가 한 16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뭐 몇천 명 하면 몇억 원 정도 비용도 나오고 그러네요. 또 검사를 하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힘이 들었겠죠. 이제 한 번 하고 나서 이제 참 좋았대요. 왜냐하면 이제 다 음성으로 나왔으니까 우리 지역은 음성이다 딱 했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다음에 또 어떻게 하지?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활용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이제 풀링 검사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네. 그룹 테스팅이라고 영어로 말하는데 그래서 집단 검사법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취약 검사법이라고 하는데 여러 명의 그 검체를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네. 근데 이게 처음에 나온 것은 2차 세계대전 때 1943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군인들을 모집하면서 이제 질병을 이제 찾아내야 되는데 수백만 명의 검사를 하는데
몇천 명, 몇십 명밖에 없기 때문에 네. 검사량도 엄청나게 많고 그렇죠. 부필요한 검사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미국의 수학자분이 이제 이런 방법을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네. 10명, 100명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섞어서 검사를 하면은 그 집단이 되는 거죠. 그 집단에서 검사가 다 없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는 거고, 그쵸. 100명의 검사를 한 명으로 끝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검사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가지고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방법이 사용됐는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통계 기법으로도 또 발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현대 의학에서는 이제 이 방법들이 많이 활용은 안 됐었는데 네. 최근에 이렇게 선별 검사 방법으로 이제 군에서는 이 방법이 남아 있어가지고 전세 내려오고 있었고요. 이 방법을 활용해서 이제 선별 검사법으로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 10명 정도까지는 우리 검사 방법의 희석에도 정확성이 떨어지지 않더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어가지고 네. 10명 이내에서 아마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일부 한 5군데 지자체에서 이제 요양원을 대상으로 했던 것 같고요. 그 이외의 지역의 요양원들도 아마 이런 선별 검사법을 활용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아무리 줄어도 비용과 인력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아마 이 방법을 질병관리본부와 상의해가지고, 특히 수도권 지역은 상당히 요양원이나 요양시설이 많습니다. 이런 네네. 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좀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곳에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집단 검사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풀린 검사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 밖에도 감염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불법 체류자나 노숙인에 대한 포용적 방역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누락되는 부분이 없이 진행이 돼야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대체 미등록 노동자, 그러니까 불법 체류 노동자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잠정적으로 정부에서 밝힌 것은 한 39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근데 네. 약 40만 명인데 과연 이제 정확하게 이게 집계가 된 것이냐, 이걸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노숙인들 같은 경우는 한 10,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노숙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봄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거리에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네. 5월 달 참 이제 기온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거리에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계속 이제 거리를 이제 돌아다녔을 경우에 감염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보건당국에서는 불법 체류자에게 이제 정보 수집을 안 하겠다, 이제 선별 진료 받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정보를 뭐 이렇게 더 이상 활용하지 않아가지고 적발해가지고 뭐 이제 해외로 보내거나 이러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이런 불안, 불신 이런 것들을 해소하면서 네. 말씀하신 대로 포용적 방역 대책, 그러니까 일종의 찾아가는 그런 이제 검진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미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 노숙자와 관련해서 이 이제 임시 숙소를 마련해가지고 이제 배려를 해줬는데 노숙자들이 기피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임시 숙소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집단적으로.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임시 이제 시설에 노숙자들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지만, 잘못하면 여기서 만약 확진이 발생한다, 그러면 노숙자들이 이탈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검진을 이제 사전에 한다라고 하는 그런 방역 원칙들을 잘 지켜서 불상사가 없었으면 이렇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또 일부에서는 불법 체류자나 노숙자들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진에 대해서. 그렇기 네. 때문에 원격 의료 진료를 좀 이번에 좀 시험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도 정부 쪽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건 이제 의료진과 협의를 해서 이제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신기술의 적용이라든지 안전, 효용성 문제들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번 참에 또 새로운 그런 진료 시스템도 한번 이제 시험해보는 그런 계기를 삼는 것도 뭐 일정 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불법 체류자나 노숙인에 대한 포용적 방역 대책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코로나19 전 세계 누적 확진자가 340만 명을 넘어섰어요. 유럽에서는 봉쇄 완화 움직임이 이제 일고 있습니다. 이미 또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한 나라도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면역 여권을 발급해서 이동 제한 조치를 풀어주자, 이런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좀 적절한 조치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유럽과 이제 미국이 상황이 아직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이제 봉쇄 조치죠, 이동 정지 조치까지 취해지다 보니까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아마 고육책으로 나온 이야기 같고요. 네. 사실 이제 그 코로나 항체가 과연 이 어느 정도 그 면역력을 갖고 있느냐, 이것은 좀 별개의 문제이거든요.
그리고 이 코로나 항체가 또 검사를 했을 때 정확도도 지금 약간 논란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감기 바이러스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거든요. 이것하고도 약간 교차 반응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항체 검사에서 정확도가 약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맞는 비형 간염 백신 같은 경우에도 백신을 맞았는데 항체가 잘 측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좀 저희가 좀 더 연구가 필요하고요.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일반적인 검사에서 항체 검사를 보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네. 보조적 지표로만 이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19도 약간 변화가 일어날 경우에는 이 항체가 있다 하더라도 면역력을 담보할 수는 또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독감 주사를 우리가 매년 맞는 이유도 독감 바이러스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맞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면역 항체 검사를 가지고 이제 면역력을 담보하는 것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네. 아마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마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완전한 면역이 생겼다라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치는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유럽에서는 정점은 지났다라고 자평하는데 일본에서는요, 긴급사태 선언 이후부터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 붕괴뿐만 아니라 사회 붕괴까지 예상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의료 붕괴 같은 경우는 이미 예견된 바가 있죠. 왜냐하면 선제적으로 예방 방역 혹은 확진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응급 이송 거부가 90% 넘게 나오면서 거리에서 뭐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이라든지 네. 심지어는 사후 검사를 해보니까 이 확진자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코로나19 긴급 사태를 뭐 1개월 연장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 사회적인 붕괴라는 것입니다. 네. 심지어 절도 사례도 많이 빈번하게 늘어난다는 보도 네. 있었고요. 심지어 거꾸로 이제 협박 편지를 통해 가지고 왜 영업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위협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네. 심지어는 이 확진되신 분들한테 돌을 던지거나 뭐 위해를 이제 가하려고 협박을 한다는 거나 심지어 이제 이지메라고 그러죠. 따돌림, 왕따 이런 네. 현상들이 이제 벌어진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일본 국민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제 국가 시스템의 어떤 문제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국가가 처음부터 그걸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그렇죠. 불안증이 네. 굉장히 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뭐 범죄를 통해 가지고 자기를 이제 뭔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고 다른 쪽에서는 또 협박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뭔가 이제 조직, 집단을 좀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양쪽의 어떤 갈래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민 개개인한테 그걸 떠넘기다 보니까 결국 이런 코로나19 사태에서 국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소통과 이제 그런 공개성, 투명성을 가질 때 오히려 국민들이 안정된 어떤 원칙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거꾸로 좀 보여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일본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네. 소통과 어떤 그런 이제 공개를 통해 가지고 대처하는 것이 얼마나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해소해주면서 의료 붕괴뿐만이 아니라 사회 붕괴까지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공포심이 차별과 혐오로까지 번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들어서 시스템의 문제다,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방역당국도 확진자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정보 삭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보다 중요한 것이 또 우리의 인식이겠죠. 네, 사실 처음에는 동선 공개하는 랩들이 많이 생겼고요. 뭐 네. 대학생을 포함해가지고 일반인들이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공유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코로나19의 확산세에 비교해 봤을 때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한 감이 있지만 사실 외신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요소가 여전히 있었죠. 네. 다만 그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참여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종의 동의된 바가 있어서 이제 일단 합의가 됐었는데요. 다만 그 동선 공개라든 개인 사생활 정보들이 아직도 계속 남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정부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지나친 사생활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막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개인적으로 많이 올리신 그런 네.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동선이 너무 많이 공개되다 보면은 나중에 뭐 낙인 효과가 있게 되고요. 그 낙인 효과 때문에 자신이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또 만약에 불행하게도 앞으로 확진 사태가 일어났을 때 결국 이런 낙인 효과 때문에
공개를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더욱더 악화될 수가 있고요. 이번 코로나19뿐만이 아니고 다음 사례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만약에 그런 개인사 생활이라든지 뭐 이런 피해가 있었다고 그러면 좀 소극적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 공개가 이제 굉장히 긴급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후에 그것이 다 삭제가 돼가지고 일상생활에 피해 없다는 선례를 남겨야만이 다음번 전염병 확산 때에도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좀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우리는 또 치료제 개발에 대한 간절함도 커지고 있잖아요. 미국 식품의약국이 코로나19 치료제로 에볼라 치료제인 렘데시비르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이것을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네, 이번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파우치 박사라고 해서 아마 그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저희 모든 의사들이 보고 있는 해리슨이라는 내과 교과서의 저자분이십니다. 아마 네. 전 세계 의사분들 다 보시는 그 교과서인데요. 이분이 이 렘데시비르가 이번에 좀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는 보고 있는데 네. 단지 이 제재가 질병의 치료 기간을 약간 좀 단축시켜 주더라. 그러니까 15일에서 11일로 단축시켜 주더라.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초기에 사용하는 것이 좀 더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네. 우리가 독감도 타미플루를 아주 빠른 시간에 하루 이틀 내에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시 동일한 그런 결과를 얻고 있고요. 네. 단 한 가지 문제점은 중국에서도 같은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사망률을 줄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희생자를 회복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네. 아마 위중하신 분들의 그 회복까지는 이게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치료 지침에 있어서 저희가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이것은 아직 중간 결과이기 때문에 국내도 연구가 지금 진행 중이고 전 세계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렘데시비르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치료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크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이번에 그 결과에서 보시면은 부작용 비율은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네. 대조군하고. 그래서 이게 이번 결과는 안정성 쪽에 좀 더 연구를 집중한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했을 네. 때 위약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하겠다 이런 정도로 해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가계 경제도 위기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상 초유의 현금 지원에 나섰는데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반갑지 않은 소식도 들리고 있네요. 네, 재난소득 깡이라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신용카드 깡처럼 무슨 별풍선 깡, 기프트콘 깡 뭐 이런 건데 사실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네. 선물카드나 상품권, 그러니까 지역 상품권, 지역 화폐 형태로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거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지역 화폐를 매수하게 되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가지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이미 뭐 중고 물품 사이트나 이런 데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는 이제 8월 31일까지 거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무슨 이제 일종의 재테크처럼 만들려고 하는 그런 행위 자체를 엄단하는 노력들 그리고 좀 제도적 미비가 있다고 그러면 보완하는 노력들이 정말 네. 급선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이동훈 내과 전문의 그리고 김원식 문화평론가 두 분과 함께 코로나19에 대한 얘기 짚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TBS